2024년 대한민국 의대 입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의사가 부족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반면 강남 청담동 피부과 의원들은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습니다. 대체 우리 의료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역설의 시작점을 찾아가 봅니다. 1990년대만 해도 피부과는 인기 없는 전공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최고의 선택지였죠. 피부과는 생명을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죠. 성형수술이 대중화되고 피부관리가 필수 자기개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비수술 시술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피부과의 위상이 급상승했죠. 한 번의 시술로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고수익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같은 시기 응급의학과와 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증가로 인한 방어진료, 과중한 업무량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응급 호출에 시달리면서도 수입은 피부과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2010년 한 조사에 따르면 피부과 개원의 평균 수입이 외과 전문의보다 2배 높았죠. 젊은 의사들은 합리적 선택을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덜 힘든 길을 택한 거죠. 2015년부터 피부과 전공의 경쟁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흉부외과는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보다 아름다움을 파는 의사가 더 선호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기에 SNS의 등장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인스타그램 시대가 열린 거죠. 셀카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인플루언서가 되어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리기 시작했죠. 한 번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수백 명이 예약으로 이어지는 마케팅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피부과 전문의 평균 연봉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 원 수준이었죠. 3배 이상의 소득 격차,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근무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피부과는 주말도 쉬고 야간 당직도 없죠. 응급실 의사들은 명절에도 밤샘 근무를 하며 생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필수 의료 분야는 점점 더 공동화되어 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중환자를 돌볼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강남 피부과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피부과 의사가 신이 된 시대. 그 이면에는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가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뷰티 자본주의가 어떻게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과는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피부과는 그저 그런 과였습니다. 오히려 기피 대상이었죠. 당시 의대생들이 선호한 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바이탈 전공이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과가 의사의 본분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피부과는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의료수가 체계의 왜곡이었습니다. 중증 질환 치료는 저평가되었죠. 응급실에서 밤새 환자를 살려도 받는 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반면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톡스 한 번 맞히는 게 응급수술보다 수익이 높은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죠. 두 번째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외모 지상주의였습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외모가 스펙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수 투자가 되었죠. 강남역 주변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간판이 빼곡하게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료 광고 규제 완화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죠. 병원들은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광고판은 온통 피부과와 성형외과 광고로 도배되었습니다. 의료가 상품이 되고 환자가 소비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바이탈 전공의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피부과 개원해보다 수입이 적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외과 전공의의 월급은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남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만 해도 그 몇 배를 벌 수 있었죠. 의료계 내부에서도 위화감이 커졌습니다. 보람과 수입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결국 우수한 인재들이 바이탈 전공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피부과 커트라인은 위대 수석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외과와 응급의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죠. 이제 의대생들에게 피부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꿈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높은 수입, 규칙적인 근무, 의료사고 위험 낮음, 이 모든 조건을 갖췄으니까요. 피부과 전문의는 말 그대로 의사들 사이에서 신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돌볼 의사는 부족해지고 미용시술 의사는 넘쳐나는 기형적 구조였죠. 의료 본연의 가치는 퇴색되고 자본의 논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환자일까요? 자본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뷰티 의료 산업의 실체와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과는 정말 의료계의 승자가 된 걸까요?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10년대 중반, 강남 피부과 개원의들의 연평균 수입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기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 수준에 머물렀죠.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왜곡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의대생들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꿈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안정적인 수입과 워라밸, 그리고 소송 위험이 없는 진료가였죠. 2018년 서울대 의대 졸업생 중 피부과 지원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수 의료는 무너지고 있었고 뷰티 의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기심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수가 체계의 근본적인 모순에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수술의 수가는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죠. 반면 보톡스 한 번 시술하는 비용은 그 수술료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통제하지만 미용시술 가격은 시장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의사라면 누구나 피부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이 가세했습니다. 바로 의료 소송의 급증이었죠. 2000년대 들어 의료 분쟁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소송 위험이 가장 높은 진료과로 꼽혔습니다. 한 흉부외과 의사는 30년 경력 동안 7번의 소송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피부과는 생명과 직결되지 않아 소송 위험이 현저히 낮았죠. 높은 수입, 낮은 소송 위험, 좋은 근무 환경. 피부과는 완벽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부추긴 건 바로 우리 사회의 뷰티 열풍이었습니다. 201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용 시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K-팝과 K-뷰티의 전 세계적 확산은 이 열풍에 기름을 부었죠. 강남역 주변은 피부과 의원으로 가득 찼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이제 의료인이 아니라 뷰티 산업의 사업가가 되어갔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프랜차이즈 확장까지 시도했죠. 일부 유명 피부과는 연예인 단골 고객을 앞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의료는 점점 더 상품이 되어갔고 의사는 판매자가 되어갔습니다. 그 사이 응급실에서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2019년 한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부족으로 3개월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죠.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이제 뉴스에서도 흔한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신이 된 시대, 그 이면에는 무너진 의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런 의료 시스템을 원하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피부과 쏠림 현상은 계속될까요? 정부는 수년간 피부과 정원을 줄이고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여전히 피부과를 선택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폭력은 여전하고 소송 위험은 그대로이며 수입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의사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죠. 하지만 이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편 성형 및 피부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뷰티 의료 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일대에는 매달 새로운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문을 엽니다. SNS에는 시술 후기가 넘쳐나고 10대들도 보톡스를 맞는 시대가 되었죠. 뷰티 자본주의는 이제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 되고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부과 의사들이 서 있습니다.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지면서요. 반면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합니다. 산부인과는 문을 닫고 소아과는 환자를 거부하며 외과는 수술을 줄입니다. 필수 의료는 무너지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0년간 만들어진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의료 수가는 동결되고 의료사고 처벌은 강화되고 환자 권리만 비대해졌죠. 그 결과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비급여 시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존중도 받으면서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단순히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처벌 합리화, 근무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로만 보는 시각, 의료를 상품으로 보는 태도를 바꿔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누구도 손해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부과 의사는 계속 신으로 남을 것이고 응급실은 계속 비어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결말입니다. 바이탈 전공의는 몰락했고 뷰티 자본주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공범이자 피해자입니다. 피부과 의사가 신이 된 이유,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가능할까요? 그건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의사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그 이야기였습니다.